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생명존중팀장 김정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은 910명 정도 되는데 자살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은 10월 말 기준으로 1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험한 코로나19도 잘 대비하고 준비했을 때 이렇게 사망자를 1,000명 이내로 줄일 수 있었는데 우리 자살도 지금 평균적으로 13,000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준비를 한다면 코로나만큼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학 강의라는 그 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K-방역이 우리 한국 굉장히 유명한데 K-방역의 그늘에는 K-자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자살이 뭐냐?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이것도 잠시 1위가 아니라 거의 꾸준히 10여 년 넘게 이렇게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지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자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잖아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다 달라요. 저 같은 지방직 공무원이 있고 또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또 지방직 공무원 내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계약직 공무원도 있고 전문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면 똑같은 자살, 뭐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살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분류를 할 수 있는 여러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선택한 자살은 이란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살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먼저 보았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고 또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학자가 두 분 계시는데 에밀 듀리켐,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사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이 자살이다. 이렇게 에밀 듀리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살이 정신 이상보다는 사회적 문제가 낳은 결과다.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살은 줄어들 것이고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살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또 토머스 조이는 짐이 된다는 느낌과 좌절된 소속감으로 인한 절망과 심각한 자해를 가할 수 있는 습득된 능력의 결과가 자살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분의 정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이제 4단계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자살 예방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모형을 만들었었는데 1단계가 뭐냐면 가난, 질병, 고독, 대인관계.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업이라든가 또 양극화, 또 노인 빈곤 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이제 불안한 사회고 이제 안전망이 없는 사회인데 이런 위험 요인이 많다 보면 고위험군, 우울증으로 오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울증은 누구나 있어요. 다만 저도 가끔씩 우울할 때도 있고 여러분 특히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우울증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울증이 있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울증들이 자살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쯤은 누구나 인생에서 살다 보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단계는 조장 환경, 충동 조장을 하거나 또 모방을 조장하는 드라마라든가 그 연속극 또 뭐 영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특별히 이제
어른들, 뭐 어른들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청소년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장 환경이 있고 또 조력자가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을 때 또 도구의 존재, 뭐 총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총은 없지만 총이라든가 뭐 이런 도구의 존재가 있을 때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은 4단계에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자살에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이라도 겪고 자살을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떤 이런 과정에 겪을 사이도 없이 그냥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다. 나 그런 걸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는 이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돌아가시는 자살하는 사람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 본론인 자살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극적 자살이 있고 적극적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살은 적극적 자살이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가해해서 치명적으로 가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적극적 자살이죠. 그런데 소극적 자살이 있어요. 소극적 자살은 지나친 음주, 또 천식 환자가 담배를 끊지 않는다는 것, 또 당뇨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해를 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소극적 자살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장기 분할 자살, 또 간접적 자살, 또 느린 자살, 점진적 자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주운 자살은 또 수동적 자살 이런 여러 가지 자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살이 있고 적극적 자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래서 이제 지나친 음주를 한다거나 어떤 또 비리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계획적 자살, 충동적 자살. 계획적 자살은 자살은 깊고도 오랜 반복되고 누적된 절망, 갑갑하고 초라한 일상 때문에 천천히 예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획적 자살은 오랜 동안 이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 충동적 자살은 자살에 대한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어떤 대학 시험을 못 봤다거나 어떤 실현을 당했다거나 어떤 이런 충동적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충동적 자살이다. 그리고 도구적 자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도구적 자살인데요. 모든 자살은 자살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살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도구적 자살이다. 이렇게 하죠. 자살 혹은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최후로 사용하는 도구다. 그래서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살, 또 비리나 부조리를 고발하고 또 어떤 탄압에 대해 저항하는 이런 자살이 이제 도구적 자살이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라든가 최숙현 선수라든가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항거하고 비리를 고발하고 이렇게 도구적 자살 어떤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지금 2021년 우리나라처럼 선진화되고 또 체계화된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에서 정말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발하고 또 조사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살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다른 자살보다도 정말 이런 도구적 자살은 줄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주고 조사를 하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아픈 것을 얘기를 하면 그걸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구적 자살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후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모방 자살입니다. 그 모방 자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베르테르 효과. 그래서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해 자살하는 것. 최진실 씨 등 이렇게 이런 유명인들이 자살할 때 같이 따라서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모방 자살,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자살. 사람은 육체적 생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해지면 육체적 생존을 포기하는 자살. 이걸 바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자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송환정님이라든가 또 의원님이라든가 노회찬 의원님 또 조민기 배우 겸 교수님 이런 분들은 또 박원순 전 박원순 시장님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자살이 아닌가. 물론 책임 회피라는 여러 가지 이제 비난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어떤 육체적 생존보다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자살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자살이 있다. 또 자살의 종류를 보니까 안타깝지 않은 게 없네요. 그래서 동반 자살이 또 있어요. 누군가와 같이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죽는데 이제 같이 이제 혼자 죽지는 못하고 요새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죽고 남녀 동반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해 상봉동 주택서 남녀 실신 3구가 발견됐었는데 그것도 이게 동반 자살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은 50대고 두 사람은 20대인 사람들이 그냥 만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자살은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7번째는 살해 후 자살.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각되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동반 자살을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특히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이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이 뭐 없지 않아 맞는 것 같지만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등에 의한 자살은 이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해 후 자살이다. Murder, suicide. 이거는 동반 자살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왜 죽이냐 이거. 그래서 왜 죽이는가? 그건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해 후 자살이다. 한국인의 사회 또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런 살해 후 자살을 낳지 않느냐. 또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믿는 경향이라든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래서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해다. 그래서 이런 살해 후 자살은 더 이상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경찰에 의한 자살. 경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살을 원하는 사람이 경찰관을 공격적으로 도발하고 결국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그를 총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바로 경찰에 의한 자살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미국 경찰은 굉장히 공권력이 강해서 또 정말로 총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막 손을 핀다거나 손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경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총을 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경찰에 의한 자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자살의 분류 중에 에밀 듀리켐이 분류한 게 있어요. 사회 연대, 사회 통합을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적 자살, 개인주의적 성향이 지나친 사람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의 자살을 이기적 자살이라고 한다. 또 이타적 자살, 개인이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집단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려고 할 정도로
전체주의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 테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도 저기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살의 종류죠. 또 아노미적 자살, 사회 연대, 사회 통합이 약화되어 공통의 인생 목표나 규범이 사라진 것에서 비롯되는 자살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상실해 정신적 혼돈에 빠져 고통을 겪는다. 그 결과 온갖 사회 병리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급격한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 또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또 그 아노미적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공동체도 약화되고 도시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물질 만능주의 되고 이런 그 아노미적 상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뭐 초고령화 갑자기 이렇게 고령화 될 줄 몰랐잖아요.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제가 공직생활 할 때는 환갑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고령화라든가 이렇게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아노미적 자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운명론적 자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사회적 무력감으로 인해 자기 인생 혹은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선택하는 자살, 이런 게 바로 운명론적 자살인데 책에서는 포로 수용소의 포로의 자살을 이렇게 운명론적 자살의 그 예로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운명론적 자살이 최근에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의 세대 간 대물림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운명론적 자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운명론적 자살이다. 그래서 이런 운명론적 자살을 갖지 않도록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자살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자살이든 간에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만큼은 줄이고 또 지연시키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